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윗선을 향한 검찰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한편 경찰이 이희진 부모 살해 피의자 김다운의 신원을 공개하기로 하면서 조금 전에 처음으로 얼굴이 공개가 됐는데요. 예. 오늘 관련 내용을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뉴스 시작할 때 바로 긴급하게 검찰로 송치되는 김다운의 모습을 저희가 함께 확인을 했었는데요. 일단 그 경찰이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김다운의 실명과 또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배경은 어떻게 좀 저희가 봐야겠습니까? 글쎄요. 사실은 이번에도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아니냐, 왜 공개를 안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얘기한 것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일단 피해자가 2명 아닙니까? 예. 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계획적인 범죄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이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이 묻은 운동화를 발견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증거를 이제 확보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즉 증거가 좀 확보됐다. 다시 말해서 원래가 이제 공개를 할 때는 증거 여부가 중요하거든요. 예. 무죄추정의 원칙 이런 것 때문에 말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증거도 확보되고 그다음에 계획적 범죄고 또 피해자도 2명이나 되고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뭐 공범이 도망가 있다든지 미스테리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어요. 뭐 사체를 유기한다든지 등등의 이런 것들을 봐서 전격적으로 공개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 신상 공개 기준에 대해서 좀 궁금한 이유가요. 그렇죠. 이 조두순의 경우에는 아직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공개가 되는지 여부가 좀 궁금한데요. 맞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조두순과의 형평성, 예. 왜 조두순은 안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의문도 뭐 당연한 것인데요. 쉽게 설명을 하면요. 조두순 사건은 2008년에 일어났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신상 공개가 특강법에 의해서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의해서 법으로 규정된 것은 2010년입니다. 예. 그래서 조두순은 이 법을 피해 나갔던 것이죠. 특강법 이전의 범죄였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원래 옛날에는 말이죠. 90년대 이때 때는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존파라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모두 공개가 됐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어떤 인식이 제고되면서 말이죠. 예. 2004년부터 이 피의자의 얼굴이라든지 신상을 비공개하는 이런 것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러다가 또 그 비공개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네. 강력범죄를 막을 수 없다든지 제2차 피해 우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2010년에 특강법이 제정되게 됩니다. 네. 근데 2008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조두순은 이걸 피해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공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얼마 전에 그 과천에서였나요? 안양에서 노래방 그 살해 사건도 공개가 됐었고. 공개됐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네. 기준이란 게 뭐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10년 이후에도 어떤 건 공개가 되고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기준이 모호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맞습니다. 그 중요한 맞습니다.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이 시각 경찰이 이희진 씨 부모 살해 사건의 수사 결과를 브리핑한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경기남부 안양동안경찰서는 19년 2월 25일 16시 06분경부터 다음 날 10시 14분경 안양 소재 아파트에서 피해자 부부인 62세 남 A씨와 58세 여 B씨를 살해 후 현금, 수표 등 약 5억 원과 차량 등을 강취한 피의자 34세 남 김다운을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중국으로 달아난 중국 국적의 공범 32세 남 D씨, 31세 E씨, 33세 F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 공조하여 국내 송환 추진 중입니다. 피의자 김다운은 특별한 직업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오던 중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한 이모 씨의 부모인 피해자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범행 대상으로 선정 18년 3월경부터 피해자 주거지 외부를 촬영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으며 19년 2월 16일 인터넷 구인 광고를 게시하여 연락 온 중국 국적 공범 D씨 등 3명을 고용하여 피의자들은
19년 2월 25일 16시 06분경 귀가하는 피해자들을 뒤따라 들어가 경찰을 사칭하며 결박한 후 목졸라 살해하고 현금과 차량을 강취한 다음 A씨 시신을 평택 창고에 유기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대체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 김병환 형사과장의 오늘 이희진 씨 부모 살해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브리핑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상당히 좀 현금 5억 또 피해자 승용차를 강탈한 혐의도 받고 있고 공범 3명은 중국으로 도주한 상태인데 인터폴의 적색 수배명령을 내려서 현재 국내 송환 시도 중이라고 했는데요. 네. 일단 이 3명에 대한 그 신원 확보도 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인터폴이라는 게 어떻게 뭐 수배령 내렸지만 네. 잡기가 요원하다는 뭐 분석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지금 뭐 간단하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말은 쉽지만 말이죠. 범죄인 인도 요청도 해야 되고 이런 건데 사실은 저 사람들에 대한 그 공범 3명이라고 지금 예, 얘기하고 예. 있죠. 지금 오늘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요. 이 김 씨 말고 그 공범 3명을 모두 강도 살인의 공범으로 봤다는 겁니다. 예. 원래는 말이죠. 서로 지금 핑퐁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사전에 공모가 없었다면 실제로 우발적으로 누가 살해를 했다면 그 사람만 살인죄거든요. 예. 원칙적으로 말하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핑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전 공모를 밝히지 못하고 정말 누군가 살해를 한 것인가를 밝히지 못하면 잘못하면 미궁에 빠질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경찰에서는 공범으로 보고 있는데 예. 그래도 지금 하나 지금 나타나지 않은 것이 뭐냐면요. 누가 어떻게 그날 살해를 했다. 이거는 지금 얘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날 김 씨가 살해를 한 건지 예. 아니면 저 공범이 살해를 한 건지 이거는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네 사람의 관계 그리고 누가 행위를 했고 그다음에 사전 공범 관계가 있었는지 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그런 것들이 지금 밝혀졌는지가 아마 기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밝혀질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아직도 그런 것을 밝히지 못했다면 검찰에 송치된 이유라도 바로 그것을 밝혀내야 됩니다. 예. 조금 전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면 거의 1년 넘게 이 범행을 계획을 한 것 같은데 그 김다운이 오늘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계획은 했지만 내가 살인을 한 건 아니다라고 그렇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단 예. 말이죠. 지적하신 부분과 예, 바로 그 맞는 것 점이에요. 같은데요. 사실은 이 이희진 씨의 부모가 작년 그러니까 2월에 예. 그 안양으로 이사를 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안양으로 이사 간 집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이번에 피해를 당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에 위치 추적기까지 달았습니다. 예. 이 아버지의 벤츠 차량이거든요. 거기에 위치 추적기를 달아가지고 동선을 파악한다든지 또 이 이희진 씨의 어떤 주식 피해자들 있잖아요. 그 피해자들하고 접촉을 한다든지 접선을 한다든지 네. 이런 어떤 1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런 어떤 범행 어떤 모의 내지는 계획 이런 것들을 해왔던 것이죠. 예. 그래서 그건 분명한데 지금 이제 앵커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건 맞지만 내가 죽이진 않았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는 나중에 뭐 사체를 유기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중국에 가 있는 공범들도 내가 죽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예. 지금 한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 위챗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SNS를 통해서 말이죠.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누가 행위를 했는지, 목을 졸랐다면 누가 조른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혀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확실하게 밝혀지지 그러니까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중요한 부분은 지금 김다운 씨도 부인을 하고 있고 그 그렇죠. 세 명도 아까 뭐 위챗을 통해서 관계자를 통해서 부인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일단 네. 세 명도 국내 송환을 해야 될 것이고 네 그렇죠.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대질신문이라든가 하지 그렇죠. 않는다면 확실하게 밝히기가 쉽지는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왜 예. 그러냐면 당시에 있었던 사람은 4명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네 명이 서로 미루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럼 네 사람 전부 다 그냥 강도 살인으로 처벌하면 될 거 아니냐?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전 공모했다는 확실한 증거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만 누가 행위를 했든지 그때는 죄가 되는 거지. 예. 사전 공모가 없으면 정말 우발적으로 누군가가 넷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살해했을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만 원래 살인죄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혐의가 되는 건가? 어느 정도의 처벌이 되는 건가요?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강도를 꿈꿨다면, 거기까지 가는 계획했다면, 탈취했다든가. 강도죄로는 처벌할 수 있겠죠. 말하자면 또 말하자면 나중에 사체 유기만 했다면 사체 유기죄로 처벌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강도 살인죄의 여부는 전체적인 것을 이제 살인죄의 포함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그렇습니다. 포인트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모를 한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딱 같이 죽인 거라면 그렇죠. 꼭
살인의 주체 이외에도 공모한 사람 같이 처벌이 되지만 맞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발적으로 살해한 거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또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 그 사람만 보신 거죠. 살인죄가 되는 거죠. 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4명의 신병을 확보하는 게 제일 그렇습니다. 우선무겠네요. 빨리 신병을 확보해야 예, 됩니다. 예. 빨리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게 잘못하면 미궁으로 빠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예. 근데 경찰에서 이렇게 지금 송치를 하는 이유는 예. 경찰에서 구속 기간이 10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송치를 하는 거고 검찰에서는 20일까지 구속할 수 있거든요. 그 동안에 20일 내에 확보 못하면 또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 뭐 기소 중지를 해놓고 나중에 이제 들어오면 그때 가서 다시 수사를 해가지고 그때 가서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인터폴의 적색 수배령을 내리긴 했다고 하는데 이거 예전에 봐서도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 강제 그 구속력, 뭐 강제력이 좀 없어서 이게 약간 유명무실하다는 뭐 그런 비판도 있었거든요. 뭐 이렇게 확보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봐야 신병 될까요? 확보요? 예, 신병 확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중국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과연 얼마나 협조를 해줄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저 만약에 저 공범 3명을 이제 못 잡으면 그러니까 네. 신병을 인도하지 네. 받지 못하면 저 3사람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김 씨에 대해서만 기소를 하게 되는데 김 씨에 대해서만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법원에 가서 발뺌을 하면은 잘못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강도 살인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질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공개가 거죠. 됐잖아요. 네. 신원은 이미 공개가 됐고 혐의 입증이 어렵다면은 이거 참 되게 난감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만 경찰에서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자택에서 그 피해자 혈흔이 묻은 운동화 같은 걸 발견했거든요. 예. 뭐 그런 걸 가지고 확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 그거는 지금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요. 저희가 먼저 짚어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어제 이제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네. 관심사였는데 그렇죠. 기각이 됐거든요. 근데 그 기각 사유에 대해서 좀 설왕설래한 것 같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셨어요? 네, 기각은 뭐 될 수 있는 건데 기각 사유가 그 기각 조금 사유가 이례적이다. 통상적이지 않아요. 예. 그 기각 사유가 이제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도주 우려가 없다 그런 말도 했지만 그건 일반적인 거고요. 지금 이제 눈에 띄는 거는 뭐냐면 그 다툼의 여지 있죠. 예. 이 다툼의 여지에 대해서 3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좀 이례적이다, 통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어떤 볼 수 부분이 있습니다. 좀- 하나가 뭐냐면 예. 최순실 국정농단 이런 어떤 탄핵 그 전국 여기에서 어떤 인사권에 대한 감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인사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누가 사표를 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그러니까 인사가 얼마나 필요하고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필요하고 또 누구를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누가 사지 의사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는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은 실제로 이 왜 표적 감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감찰을 해봤더니 비리가 발견됐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표적 감찰이라고 보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3가지를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탄핵 정국의 특수한 사정, 그 다음에 인사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누가 사표를 낼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당시에 감찰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비리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표적 감찰이라고 보는 반드시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런 어떤 다툼의 여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검찰이 일단 구속 청구했던 이유 그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장관 보고용이 아니라고 얘기했다가 말을 바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석연찮았고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수 있어서 구속영장 청구한 건데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겠어요? 이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글쎄 말입니다. 과연 이게 직권남용이냐 아니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사전에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과거에도 있어 왔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것인지 네. 아니면 이것이 그야말로 전 정부의 인사들을 찍어내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사표를 종용하고 사표를 내지 않으니까 표적 감찰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쫓아내고 나서 친정부 인사들을 그 자리에 앉힌 것이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어떤 뭐 지금 앵커께서 얘기한 대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엇갈리는 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어쨌든 법원에서는 이번에 평가하기를 이것이 어떤 고의나 위법성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범죄의 어떤 의사로 그렇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평가한 것으로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재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측에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 했지만 결과적으로 재청구할 때는 그 지금 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툼의 여지라든가 좀 더 보강을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쉽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검찰 지금 입장에서도. 이 기각 사유를 보면요, 검찰이 굉장히 좀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재청구를 하기도 곤혹스럽고 또 안 하자니 그렇고. 왜 그러냐면 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번에 말이죠. 청와대 대통령은 임명권을 갖고 있죠. 예. 그다음에 장관은 재청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임명권과 재청권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그를 도와주는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럼 대통령을 도와주는 사람은 어디입니까? 청와대죠. 그다음에 이 장관의 재청권을 도와주는 사람은 이 장관의 그 환경부 공무원들이죠. 근데 두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협의도 하고 예. 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번에? 관행, 장기간의 관행이 있었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예, 그래서 체크리스트였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어떤 예. 그러니까 임명권과 재청권은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이 갖는다는 그런 법규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도와주기 위한 임명권과 재청권을 도와주기 위한 청와대와 공무원들 간의 협의나 내정이 있어 왔다. 그것에 비추어 볼 때, 즉 그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 환경부 전 장관이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시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찰에 대해서는 불만일 거예요.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법규가 먼저지 왜 관행이 먼저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예. 이 점을 본다면 재청구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근데 다만 해석을 또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랬어요. 법원 또 입장에서. 같은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아까 다툼의 여지라는 거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예. 그럼 앞으로 수사 방향 좀 어떻게 예상하고 예. 계세요? 지금 이 수사가 말이죠. 1월 네. 달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환경부 전 장관, 그다음에 그 당시 차관 등등에 대해서 또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행정관도 2명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 이번에는 이제 만약에 김은경 전 장관이 구속이 되면 사실은 청와대 인사수석실든 윗선으로 치고 올라가려고 했던 거죠. 네. 그것이 검찰의 어떤 의도였는데 여기서 일단 차질이 생긴 겁니다. 상당한 차질이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이라든지 그 윗선에 대해서 앞으로 수사가 난관에 부딪혔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는 하는 것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구속영장을 또 청구해가지고 구속시킨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하기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검찰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한 후에 재청구 여부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청구를 해볼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일단 뭐 그 불구속 수사가 이제 재판의 어떤 그 원칙이긴 합니다만 네. 구속과 불구속의 어떤 여부가 유무죄의 판단 기준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네. 것 같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성균관대의 한 교수가 자녀의 입시를 위해서 연구와 또 봉사활동 등의 대학원생을 동원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내용을 봤더니만 이들의 논문으로 상을 탄 실적이 딸의 어떤 대학과 대학원 입시에 이용이 됐다고 하죠. 글쎄 말입니다. 성균관대 교수 한 분이 갑질했다는 것이고요. 예, 예. 그 갑질을 이용해서 자녀 입시 비리를 저질렀다. 예.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갑질은 뭐냐면 대학원생들 있잖아요. 대학원생들로 하여금 연구를 시킨 거예요. 연구를 시켜가지고 동물 실험을 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실험 결과를 가지고 또 논문을 쓰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딸이 한 것처럼 해갖고 수상을 하고 상을 타고 그 다음에 SCI급 논문 그 법률 저널 있잖아요. 그 예, 논문. 예. 그래서 거기에서 또 실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학원생들한테 강요해가지고 실험도 시키고 논문도 쓰게 하고 근데 그거를 이름만 바꿔가지고 예. 딸 이름으로 바꿔서 상도 타고 그런 다음에 또 SCI급 논문에 또 실리게 하고 논문으로 실리게 하고 네. 이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대학원에 말이죠. 서울대학입니다. 치의학 그 의전원 예. 여기에 입학을 시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교수의 파면을 요구했고요. 또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도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할 것을 통보를 했다라고 하는데 아직 뭐 글쎄요 어떤 처벌과 글쎄요 조치가 좀 내려질 거라고 네.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인데요. 이 교수가 말이죠. 예. 그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직접 또 파면을 할 수는 없고요. 사립대학교는 이사장에게 파면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감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장의 재량인 거예요, 그건? 예, 예. 감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파면을 요청한 것인데 그다음에 또 이 갑질한 것은 강요죄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입시 비리는 업무방해죄로 볼 수 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또 수사 의뢰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파면도 요구하고 수사도 의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 딸이 지금 대학원에 왜 지금 비리로 들어간 정황이 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대학에도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라.
입학이 지금 비리 어떤 정황이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알맞는 조치를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대학에서 이제 결국 조치할 건데 경우에 만약에 따라서는 피해자로 입건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조치를 하려면 지금 뭐 의혹이 불거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겠고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네. 피의자로 입건이 되면 네. 그 조치를 하기가 좋다는 거지 반드시 입건이 돼야만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군요. 왜냐하면 감사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그 감사 결과를 보내주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 잘못하면은 이 딸의 경우에도 입학 취소가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일종의 거죠. 입시 비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고 그렇다면은 있는 거죠. 그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시 비리 같은 경우는. 업무방해죄가 됩니다. 업무방해죄. 가 되면 그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고요. 아까 갑질했다 그랬잖아요. 예. 강요. 그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이 딸의 경우에는 특별히 처벌을 받는 부분이 없는 딸도 건가요? 지금 같이 같이 가는 거군요. 같이 수사를 의뢰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예. 그냥 업무방해한 정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강요죄, 갑질이야. 그런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질이야 그 뭐 교수가 한 거지만 그 업무 방해한 건 딸과 같이 왜냐하면 딸이 자기가 안 했다는 거 알잖아요. 실험도 예. 안 했다는 것도 알고 그렇죠. 자기가 쓴 것도 아니잖아요. 예, 예. 근데 자기 이름으로 해가지고 상 받고 그 수상 받은 거를 또 그 입학할 때 거기다가 그렇죠. 자료로 유리하게 작용을 한 제출한 거니까요. 거죠. 예. 그 자료로 제출한 것은 결국 딸이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딸의 업무 방해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철저히 좀 수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군요. 지금까지 주요 사건 이슈들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